자, 최근 팀장 SL을 제가 애독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아, 네. 누가, 네, 아, 네네. 지인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너무 인사이트여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제가 요즘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2, 3년, 당장 하반기가 아니라 2, 3년 후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2, 네, 3년 후에는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냐. 2, 3년 후에는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하면 금리는 내려간다, 환율은 내려간다, 물가는 안정된다. 이게 대부분의 답이세요. 거의 90%가 넘는 그러면, 답인가요? 예, 그렇죠. 예, 모두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관점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세 가지를 종합을 하면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저환율이거든요. 예, 그거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걸 좀 반영하는 것 같다는 게 네. 1번이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면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까? 이런 음,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는 제 생각엔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전자 사이드에서 좀 봤었을 때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조금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네, 물가도 결국엔 안정이 될 거잖아요. 뭐 네, 내년이든 아니면 뭐 내년 하반기든 결국엔 안정이 될 거라면 결국에는 저물가 저금리면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 가장 잘 싸게 트는 그런 자산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자산들이 결국에는 대형 성장주가 될 거고, 그게 지금의 이제 대형 성장주들, 예,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자금의 매기가 몰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금융시장 보시면서 그 장기 차트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네네. 장기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인플레나 환율 이런 것들이 너무 튀어 올랐기 때문에 뭐 전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는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네네. 때문에 이 중장기 차트가 쭉 내려오는 국면에서 깨져가지고 다시 이게 좀 올라가는 국면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중장기 차트를 봤을 때 가장 모양새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물가고요. 그 네, 물가가 3%로 지금 빠르게 돌아오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흐름이 이미 70년대 이후에는 가장 이제 보기 힘들었었던 그런 차트의 모양이다 보니까 조금 네, 좀 당황스럽게 저도 생각이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차트 하나만을 볼 게 아니라 차트를 좀 겹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차트를 겹쳐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채권이 동시에 깨졌어요. 근데 올해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현란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형태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의 흐름들 이런 예, 것들이 조금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상반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경기 침체론 뭐 떠나서 경제 위기론 게다가 은행들이 네네. 망가지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아, 예.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도 주식을 팔고 뭐 아, 네네. 인버스를 심지어 사시거나 아니면은 현금을 갖고 아, 계시다가 네네. 지금 또 한번 엄청난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른, 물론 그게 특정 업종에 국한된 그런 함정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 포트폴리오를 지금이라도 조금 더 주식 쪽으로 옮겨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좀 방어적으로 가야 될 타이밍인지. 아,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주장하는 그렇죠. 입장에서, 어, 이게 분산 투자는 항상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주식을 담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욕을 먹고, 네. 주가가 오를 때에는 주식을 조금 담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욕을 먹고, 이제 항상 욕을 먹는 구조거든요. 네. 어떻게든. 예, 그래서 참, 예, 저도 어떤 때는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산 투자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처럼 방금 전에 제가 지수 간의 상관계에서 바뀌는 이런 얘기들 해드렸잖아요. 예.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게 40년의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과연 그 수익을 다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건 아,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냥 원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주식, 채권 50, 50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 비중을 유지해서 가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있죠. 좀 과하게 올랐고 성과가 좀 높다 보니까 4대 6 정도로 바꾸고 싶어.
이런 정도의 미세 조정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게 시황을 보면서 마구잡이로 막 바꿨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조언 드릴 건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빅테크의 시대니까 빅테크로만 쏠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채권은 많이 안 올랐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주식 중에서도 빅테크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그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쵸. 저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까지 해오던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대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그래서 10년물 국채를 정말 여러 번 강조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네네, 하셨더라고요. 10년물 네네 국채가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장기채를 지금은 좀 담아봐도 될 시기인지 이런 질문도 주위에서 좀 아, 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원래 2년짜리 금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있는데 2년짜리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실물 경기라든지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무너져 내려와야 돼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였던 지난 4월 달에는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3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3으로 내려왔잖아요. 3%로. 그렇죠. 5에서 3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게요. 사실은 금리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막바지에 온 게 맞는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이상하리라만치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이건 뭘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낙관론과는 달리 채권 시장에서는 다소나마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이 두려움을 조금은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네.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채권 시장에서부터는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0년짜리 부채 금리를 좀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책을 또 하나 내셨죠. 위기의 역사. 아, 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번에 이제 낸 책은요,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셨던 질문이 있어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금융위기 네.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좀 어려운 게, 그 외환위기는 무엇이었고, 금융위기는 무엇이었고,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단순히 주가가 급락했던 상황, 이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만이라도 주가가 하락했었을 때는 무언가 위기라는 식으로 약간은 좀 근거 없이 극단의 비관을 가져가게 되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목을 얼핏 보면은 무슨 위기팔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실제로 위기 상황,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어땠는지, 닷컴 버블의 붕괴 때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어땠는지,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는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상세히 좀 적어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본 게 이번 위기 역사의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 금융의 흐름을 공부할 때는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역사를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도 서기 1년, 2년 이렇게 공부하지 않거든요. 예. 보통 역사 공부할 때 보면은 인물사로 어떤 인물들을 두고서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전후에 나타났었던 시대상을 보거나 네.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이벤트들을 세워놓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이벤트의 전후에 나타났던 상황들을 읽어보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학습해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금융의 역사도 똑같다고 봐요. 1995년 1월 1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좀 우리가 공부하기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제일 중요했었던 격렬한 떨림이 있었던 위기 국면들을 4개 정도 박아놓고 그게 네. 말씀드렸던 외환위기,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인지 이런 것들을 딱 박아놓은 다음에 네. 그 위기의 전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보면서 이 위기들이 하는 거대한 단절점들, 역사의 단절점들을 세우고 각각의 단절점들을 이어가는 그런 음. 형태의 스토리라인을 구성하는 게 이번 책에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 위기의 역사를 집필하시면서 위기가 벌어지기 전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로 네네, 보셨을 때 지금 네네. 상황이 위기의 직전이나 이런 걸로 보이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방어 라인을 구축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어김없이 무엇이 존재했었냐면, 굉장히 좋은 시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무언가 안 좋은 상황이 닥쳐왔을 때 초기 대응이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금방 과거에 그 편했던 시절로 돌아갈 거란 기대를 했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이게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위기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케이스들을 위기 역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우리한테 울려주는 경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을 바라보거나 실물 경제를 바라보거나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끝날 거야, 금리는 내려올 거야, 환율은 내려올 거니까 다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너무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위기 역사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가장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그때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안도의 한숨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